나는 어렸을 때부터 천성적으로 타고난 덤벙거린 기질 때문에 실수만 해왔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 건물 2층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허리를 삐어서 2주일 동안 고생한 적도 있었다.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냐고 물어도 나에게 별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 지은 건물 2층에서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반 친구 한 명이 농담조로 시비를 걸어왔다. 네가 아무리 뻐겨도 거기서 뛰어내릴 용기는 없을걸? 이 겁쟁이야. 그 바람에 그만 몸을 날려버린 것이다. 급사에게 엎혀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치셨다. 겨우 2층 정도에서 뛰어내리고선 허리를 삐는 바보가 어디 있어? 나는 대답했다. 다음번에는 허리를 삐지 않고 뛰어내릴 겁니다. 또 한 번은 친척에게서 외제칼을 선물로 받았다. 새파란 칼날을 햇빛에 번쩍거리며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한 놈이 빈정거리며 말했다. 번쩍거리긴 한데 왠지 잘 들지 않을 것 같아. 절대로 그렇지 않아. 뭐든지 잘나 보여주겠어. 내가 호언장담을 하자 그 친구는 이렇게 주문했다. 그럼 어디 네 손가락 한번 잘라봐. 고작 손가락이냐? 잘 봐. 나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등을 비스듬하게 칼로 그었다. 다행히 칼이 작고 엄지손가락 뼈가 억센 덕분에 지금도 엄지손가락은 손에 붙어있다. 그러나 그 상처는 평생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당에서 동쪽으로 20보쯤 되는 곳에는 조그마한 채소밭이 남쪽으로 비스듬히 일구어져 있었고 밭 한가운데는 밤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이것은 내 목숨보다 소중한 밤나무였다. 밤의 아람이 벌어질 무렵이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즉시 뒷문으로 달려가서 떨어진 밤알을 주워 학교에 가지고 가 먹곤 하였다. 채소밭에서 서쪽으로 난 길은 야마시로야라는 전당포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 전당포 주인에게는 칸타로라는 10서너 살짜리 아들놈이 있었는데 칸타로는 겁쟁이였다. 그런데 이 겁쟁이가 가끔씩 채소밭에 둘러쳐 놓은 큰 울타리를 넘어와서 밤서리를 해가곤 했다. 어느 해질 무렵 나는 문 뒤에 숨어 있다가 마침내 칸타로를 붙잡았다. 빠져나갈 구멍을 잃은 칸타로는 기를 쓰고 덤벼들었다. 나보다 2살 위인 칸타로는 겁쟁이이긴 하지만 힘은 세다. 그 짱구 대가리를 나의 가슴에 들이대고 콱콱 밀어붙였는데 그때 그만 칸타로의 머리통이 내 겹업 소매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덕분에 나는 손을 제대로 쓸 수 없었다. 내가 마구 팔을 흔들었더니 소매 속에 들어있는 칸타로의 머리가 좌우로 덜렁덜렁 흔들렸다. 나중에는 어지러워서 참기 어렸던지 소매 속에서 내 팔을 물고 늘어졌다. 나는 물린 팔이 아파서 칸타로를 울타리 쪽으로 밀어붙이고 다리를 걸어 울타리 너머로 넘어뜨렸다. 야마시로야의 마당은 우리 채소밭보다 6자, 약 1.8m가량 났다. 칸타로는 큰 울타리를 거의 절반이나 망가뜨리고서 자기네 집터에 거꾸로 떨어져 끙끙하는 시름소리를 냈다. 칸타로가 나가 떨어졌을 때 겹옷소매로 같이 뜯겨져 나가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팔이 자유롭게 되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야마시로야에 사과하러 다녀오시면서 겹옷 한쪽 소매도 찾아오셨다. 그 외에도 어지간히 장난을 쳤다. 목숙집 아들인 가네 녀석과
생선가게의 가쿠아와 함께 모사쿠네의 당근밭을 망쳐놓은 일이 있었다. 당근싹이 아직 덜 자란 곳에 집을 덮어두었는데 그 위에서 한나절을 셋이서 씨름을 해댔더니 당근이 몽땅 짓밟혀 못쓰게 되었다. 후루가 안에 논물을 막아놓고서는 뒤처리하느라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그것은 굵은 왕족의 마디를 뚫어 흙 속에 깊숙이 파묻어 놓으면 그 속에서 물이 솟아나와 근처 논에 물을 대는 것이었다. 그 당시 어린 우리들이 그런 원리를 알 턱이 없었기 때문에 돌이나 막대기를 물 구덩이 속에 잔뜩 눌러놓고는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와 밥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후루가가 시뻘건 얼굴로 달려와서 격분하여 소리를 질렀다. 아마 벌금을 내고 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기억한다. 아버지는 눈꽃만큼도 나를 귀여워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형만 두둔했다. 아버지는 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녀석은 변변한 인간이 못 될 게 뻔해. 어머니까지 한 말씀 거두셨다. 개구쟁이도 이런 개구쟁이는 없을 거야. 앞날이 캄캄하구나. 지당하신 말씀이다. 말씀대로 변변치 못한 놈이다. 어머니가 병안으로 돌아가기 2, 3일 전이었다. 부엌에서 공중제비를 넘다가 그만 붓두막 모서리에 갈비뼈를 부딪혔다.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진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같은 놈은 꼴도 보기 싫다. 쫓겨나다시피 나는 친척집에 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기별이 왔다.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렇게 병안이 깊으셨으면 좀 더 얌전하게 굴걸. 나는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형이 나에게 다짜고짜 어머니를 빨리 돌아가시게 한 불효자라고 했다. 나는 참을 수 없어서 형의 뺨따기를 올려붙였다. 물론 몹시 꾸중을 들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아버지, 형, 나 이렇게 셋이서 함께 살았다. 형은 장래 사업가를 꿈꾸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원래 계집애 같이 약삭 빠르기 때문에 나와는 늘 앙숙관계였다. 열흘에 한 번은 싸움을 했다. 어느 날 장기를 두는데 비겁한 말을 써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어 놓고는 재밌다는 듯이 놀렸다. 너무 우라가 치밀어서 손에 쥐고 있던 차를 형의 미간에 던졌는데 그만 이마가 터져서 피가 약간 흘렀다. 형은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고 아버지는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끊겠다고 하시면서 나를 야단치셨다. 그때는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의절당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10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기호라고 하는 하녀가 아버지에게 울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그때서야 아버지는 겨우 화를 푸셨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그다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기호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호는 본래 지체 있는 집안 출신이라고 했다. 근데 도쿠가와 막부가 붕괴되면서 가문이 몰락하여 결국엔 남의 집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할멈이 무슨 까닭인지 나를 끔찍히 귀여워해 주었다. 참 모를 일이었다. 가끔 기호는 부엌에서 아무도 없을 때면 도련님은 솔직하시고 좋은 성격을 가지셨어요 라고 나를 칭찬한다. 그러나 나는
기호의 이 칭찬을 좀채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성격이 좋다면, 그렇다면 기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잘해줄 것이 아닌가. 기호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아첨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기호는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니까 좋은 성격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기호는 더욱 나를 애지중지해 주었다. 이따금 자기 돈으로 방울떡과 과자를 사주었고 추운 겨울밤이면 몰래 메밀가루를 사두었다가 자고 있는 내 머리맡에 메밀죽을 갖다 놓기도 했다. 어느 날은 냄비 우동까지 사다 주었다. 단지 먹거리만이 아니었다. 양말을 비롯하여 연필, 공책도 받았다. 훨씬 나중의 일이지만 돈을 3엔이나 빌려주기까지 했다.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돈을 가지고 와서는 용돈이 떨어져 궁할 테니 쓰라고 하면서 건네주는 것이었다. 나는 당연히 필요 없다고 거절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원체 고집을 부려서 받아두었지만 내심 너무 좋았다. 그런데 그 3엔을 지갑에 넣고서 지갑을 품에 넣은 채 뒷간에 갔는데 그만 빠뜨리고 말았다. 할 수 없이 어슬렁어슬렁 나와 기호에게 사정을 말했더니 그녀는 재빨리 대나무 막대기를 찾아와서는 건져주겠다고 했다. 잠시 후 우물가에서 물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똥똥 속에서 대나무 막대기로 건져낸 지갑을 막대기 끝에 걸친 채 싣고 있었다. 그런 후 1엔짜리 지폐가 괜찮은지 궁금해서 지갑을 열어보니 지폐가 갈색으로 변해 무늬가 뚜렷하지 않았다. 기호는 그 돈을 하루불에 말리더니 내 앞에 내놓았다. 이만하면 되겠죠? 나는 잠깐 냄새를 맡아보았다. 아우, 지독한 굴이네. 그럼 미리 주세요. 바꿔서 갖다 드릴 테니까요. 그러더니 어디서 무슨 수를 썼는지 지폐 대신에 은하로 3엔을 가지고 왔다. 나는 이 3엔을 어디에 썼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곧 갚겠다고 말하고는 아직도 갚지 않았다. 이제는 10배로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다. 기호는 아버지나 형 몰래 나에게 무언가를 주었다. 나는 사람들 눈을 속여가면서 나만 덕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싫었다. 물론 형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형 몰래 기호가 주는 과자나 색연필을 받고 싶진 않았다. 나는 기호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왜 나에게만 주고 형에게는 주지 않지? 그러자 기호는 시치미를 뚝 떼고서 말했다. 형은 아버님이 사주시니까 괜찮아요. 이건 모함이다. 아버지는 완고하시지만 그런 편벽한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니다. 그러나 기호에게는 그렇게 보이나 보다. 완전히 나를 향한 사랑에 빠졌던 것이 틀림없다. 근본은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교육을 받지 못한 할멈이기에 어쩔 수가 없었다.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편애는 무서운 것이다. 기호는 내가 장래에 출세하여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열심히 공부만 하는 형을 허여멀거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거라고 혼자서 단정지어버렸다. 이런 할멈을 무슨 수로 당해낸단 말인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그때에도 특별히 장래에 뭐가 될지 고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호가 된다 하는 바람에 그래도 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기호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내가 장래에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기호 자신도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모양인지 다만 이렇게 말했다. 자가용을 굴리고 멋진 현관이 있는 저택을 장만하실 거예요. 또 기호는 내가 집이라도 장만하여 독립하게 된다면 같이 지낼 생각도 하고 있었다. 제발 도련님 곁에 있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던 것이다. 나도 왠지 집을 장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걷잡을 수 없는 상상력의 소유자인 할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운 계획을 늘어놓았다. 도련님은 어디가 좋으세요? 고지마치인가요? 아사부인가요? 마당에 그네를 만드세요. 그리고 응접실은 하나면 충분해요. 그 당시에는 집 같은 것은 가지고 싶지도 않았다. 양옥이든 일본식 집이든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기호에게 그런 건 갖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면 욕심이 없고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고 또 칭찬을 해주었다. 기호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칭찬을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 6년간은 기호와의 이런 생활이 계속되었다. 아버지에게는 꾸중을 듣고 형과 싸움을 하고 기호는 과자를 주었고 때로는 칭찬해 주었다. 특별히 바라는 것 없이 그것에 만족하며 살았다. 다른 아이들도 대개 이런 삶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단지 기호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나보고 불쌍한 도련님이라고 마구 말하는 바람에 그냥 가엾고 불행한 처지려니 하고 생각했다. 그 밖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다만 아버지가 용돈을 주시지 않은 것에 질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년째 되는 정월에 아버지도 중풍으로 운명을 달리하셨다. 그해 4월에 나는 어느 사립학교를 졸업했고 형은 6월에 상업학교를 졸업했다. 형은 회사의 규슈 지점으로 자리가 나서 떠나야만 했고 나는 도쿄에서 남은 공부를 계속해야만 했었다. 형은 집을 팔아서 재산을 정리하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나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나는 형 신세를 질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돌봐줘도 싸울 게 뻔하다. 그렇게 되면 형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정쩡한 보살핌을 받으며 형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느니 차라리 우유배달로 먹고 살겠다는 각오까지 했다. 형은 고물상을 불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잡동사니를 헐값으로 팔아버렸다. 집은 어떤 사람의 소개로 어느 부자에게 넘겨졌다. 상당한 돈을 받은 모양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한 달 전부터 나는 앞날을 결정할 때까지 간다의 오가와 마츠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기호는 몇 년 동안 살아왔던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에 크게 상심했지만 자신의 집이 아니므로 어쩔 수가 없었다. 형과 나는 이렇게 헤어졌다. 그러나 딱하게도 기호에 갈 곳이 문제였다. 물론 형은 데리고 갈 처지도 못 되고 기호도 형의 꽁무니를 쫓아 규슈의 끄트머리까지 갈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 처지는 어떤가. 다다미 4장반에 싸구려 하숙방에 틀어박혀 있는데 그것조차도 여차하면 당장 나가야 하는 형편이었다.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 나는 기호에게 물었다. 어디 남의 집 살이라도 할 생각이야? 그러자 기호는 결심한 듯 말했다. 도련님이 집을 장만하고 결혼을 하실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조카의 신세를 지려옵니다. 기호의 조카는 재판소에서 서기로 근무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생활에 걱정이 없었고 기호에게 함께 살자고 몇 번이나 권하고 있던 차였다. 하지만 기호는 비록 고용살이를 할 망정 오랫동안 살아온 정든 집이 더 좋다고 하면서 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낯선 집에 새로 들어가 쓸데없이 마음을 쓰는 것보다 조카 신세를 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건 그렇고 기호는 나에게 빨리 집을 장만해라, 장가를 가라, 와서 도와주겠다는 등 요구사항이 많았다. 피부치인 조카보다도 남인 내 쪽이 훨씬 좋은 모양이었다. 형은 교시로 떠나기 이틀 전에 하숙집에 찾아와서 돈 600엔을 내놓으며 이 돈으로 장사 미천에 대든지 학비로 쓰든지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 대신 더 이상의 도움은 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형이 지금까지 한 일치고는 기특하다. 이까지 600엔쯤 없어도 살 수는 있다. 그러나 여느 때와는 다른 형의 담백한 행동이 마음에 들어서 고맙다고 하고 받아두었다. 그리고 형은 또 50엔을 내놓으며 가는 김에 기호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이틀 후 신바시역에서 형과 헤어진 후로는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 누워서 600엔을 어디에 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장사는 귀찮다는 생각도 들고 잘 될 것 같지도 않았다. 게다가 600엔을 가지고 장사다운 장사는 어림도 없다.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는 내세울 학벌이 없으므로 결국 손해보는 장사를 할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장사는 그만두고 공부를 하기로 했다. 600엔을 3등분하여 1년에 200엔씩 사용한다면 3년간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3년간 열심히 한다면 뭐든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다음 어느 학교를 다닐지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학문은 천성적으로 나 맞지 않았다. 더구나 어학이나 문학 같은 것은 정말 질색이었다. 신체시로 말한다면 20줄 가운데서 한 줄도 모른다. 하지만 어차피 싫다면 어떤 것을 해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다행히 물리학부 앞에 붙은 학생 모집 광고를 보고서는 뭔가 특별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 서류를 작성하여 입학수속을 해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행동도 물려받은 덤벙꾼의 기질로 인한 실수였다. 어찌되었든 나도 3년간은 남들이 하는 만큼 공부를 했다. 하지만 워낙 소질이 없는 탓인지 석차는 항상 뒤에서 새는 편이 빨랐다. 그런데도 참 이상하게 3년이 지나자 마침내 졸업을 한 것이었다. 스스로도 의아했지만 그렇다고 투정할 이유는 더더욱 없기에 당당하게 졸업했다. 졸업한 지 8일 만에 교장이 호출을 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보았더니 시코쿠 근방에 있는 중학교 수학교사 자리가 났는데 월급 40엔을 받고 갈 의사가 있냐는 것이었다. 3년 동안 공부는 했지만 사실 교사가 될 생각도 시골로 갈 마음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 위에 정한
뚜렷한 목표도 없었기에 그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했다. 이것 또한 덤벙꾼의 기질이 발동한 것이었다.